1965년 3월 롤링 썬더 작전의 시작과 함께 세계 최강 전력을 자부하던 미군의 항공 전력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0년대까지 미공군은 핵전쟁에 대비한 항공 전력 양성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미공군의 전략 폭격기들은 핵폭탄을 장착하고 냉전의 라이벌 소련의 심장부를 향해서 높은 고도로 장거리를 날아가도록 설계되었죠. 미 공군이 개발하던 전략 폭격기의 정점에는 B-52 성층권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 핵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주력 핵전력으로 부상하자 덩치가 큰 B-52 폭격기들은 점차 핵전력에서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지전인 베트남 전쟁이 가열되자 미공군은 B-52 폭격기들의 핵폭탄 운용 능력을 제거하고 재래식 폭탄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조 작업을 진행했죠. 괌의 앤더슨 비행장에 배치된 B-52 폭격기들은 무려 30톤의 폭탄을 장착하고 언제라도 베트남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 참모총장 커티스 르메이는 즉시 B-52 폭격기들을 대거 출격시켜 북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와 가장 큰 항구였던 하이퐁 근처의 전략적인 목표들을 무자비한 폭격으로 짧은 시간 안에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과 해군의 주요 지휘관들 역시 모든 항공 전력을 총동원해서 북베트남 전 지역의 주요 군사시설과 비행장, 항구, 발전소 등의 공격 목표들을 맹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군 지휘관들의 공통된 의견은 짧은 시간 안에 무자비한 폭격으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혀야만 북베트남의 저항 의지를 꺾고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롤링 썬더가 시작될 무렵까지는 북베트남에는 아직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공포와의 사거리를 멀찌감치 벗어난 높은 고도에서 B-52 폭격기들이 용단 폭격을 가한다면 북베트남은 속수무책으로 파괴될 것으로 보였죠. 한편 롤링 썬더 작전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미군의 강력한 공습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베트남 역시 크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100만의 인구가 거주 중이었던 북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지역에서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미군 폭격기들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시 전체에 대공포 진지가 설치되었으며 수십만 개의 개인 대피소가 급히 건설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북베트남이 구축하고 있었던 대공포화망은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B-52 폭격기들의 공습에 노출된다면 파멸적인 결과가 찾아올 것은 분명해 보였죠. 다급해진 호치민은 소련에게 하루빨리 지대공 미사일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련에서 출발한 지대공 미사일들이 베트남에 도착한 후에 배치가 완료되려면 최소한 3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였죠. 따라서 북베트남의 하늘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으며 미군의 전략 폭격기들이 출동하는 순간 파멸의 시간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존슨 대통령과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B-52 폭격기들을 투입해서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는 것은 너무 과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린이의 팔을 비트는 것과 다름없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며 소련과 중공의 강력한 반발과
군사 개입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존슨 대통령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성향의 군사령관들을 통제하려고 했으며 미스터 계산기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롤링 썬더 작전의 세부 사항을 국방부 산하의 민간 군사 전문가팀에서 입안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던 맥나마라는 B-52 전략 폭격기들보다는 빠르고 날쌘 전폭기들을 동원해서 북베트남에게 꼭 필요한 전략 자산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기를 원했죠. 이렇게만 된다면 불과 몇 주 정도의 항공작전만으로도 북베트남 정부의 저항 의지를 꺾어버리고 미국이 원하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맥나마라는 민간 전문가팀이 작성한 공습 계획표를 거의 매일 합동참모부를 거쳐 베트남 전역의 공군과 해군, 야전사령관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일정표에는 공습 날짜와 공격 목표, 그리고 출격하는 전폭기의 규모와 사용할 폭탄의 종류까지도 세세하게 담겨 있었으며 계획표에 지정되지 않은 목표물은 절대 공습하면 안 된다는 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롤링 썬더 작전의 1단계에서는 작전 지역이 북위 20도 이남으로 한정되었으며 남베트남으로의 수송로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죠. 따라서 주요 목표는 교량과 철도, 탄약고 등이었으며 라오스의 호치민 루트와 군사 분계선에 인접한 북베트남군의 병영도 공격 목표로 설정됩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은 실전부대 야전지휘관들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을 정도였으며 현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융통성조차 허용되지 않았죠.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을 비롯한 야전사령관들의 의견은 백악관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수송로에 대한 공습도 중요하지만 북베트남군의 주요 공업시설과 발전소, 군수물자가 들어오는 하이퐁 항구에 대한 공습이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장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목표물들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습 시에는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었으며 더구나 소련과 중공에서 파견된 군사고문단과 기술자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칫하면 소련과 중공의 강력한 반발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야전 지휘관들은 크게 실망했으며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도가 낮은 목표물들을 먼저 공격해야 되는 어이없는 상황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군기들의 북폭은 계속됩니다. 롤링 썬더 첫날의 공습작전을 분석한 결과 북베트남의 대공포화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속도가 느리고 생존성이 떨어지는 항공기들은 북폭에서 제외됩니다. 미 공군은 속도가 느린 F-100 슈퍼세이버와 B-57 캔버라 폭격기들을 북폭에서 제외한 후에 남베트남 지역에서 베트공 토벌 작전에만 출격하도록 합니다. 물론 F-100 슈퍼 세이버는 폭격 임무에서는 제외되었지만 F-105 썬더치프 전폭기들을 엄호하는 임무에서는 계속 출격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되면서 북베트남을 향한 미 공군 전폭기 부대의 핵심 전력은 F-105 썬더치프 전폭기들이 맡게 됩니다.
미 해군 역시 속도가 느린 프로펠러 공격기 A1 스카이레이더를 북폭에서 제외했으며 작지만 강한 펀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A4 스카이호크 공격기들이 미 해군의 주력 공격기로서 북베트남의 하늘로 출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전폭기들도 폭탄을 가득 싣고 출격하는 경우에는 속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북베트남의 강력한 대공포화망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죠. 한편 B-52 폭격기들이 수도 하노이와 주요 항구였던 하이퐁으로 날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북베트남은 이 지역들이 미군기들의 공습 목표에서 제외된 것을 인지한 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북베트남군은 미군기들의 공습이 예상되는 교량과 철도를 비롯한 주요 수송로의 방공 전력을 강화하고 어떻게든 미군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65년 3월 초에는 북베트남 지역에 악천후가 찾아오면서 롤링 썬더 작전은 시작되자마자 열흘이 넘는 휴식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북베트남군은 대공 전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북베트남 대공 전력의 핵심은 단연 대공포 부대였죠. 고도 1500m까지를 사정권에 두고 있었던 37mm 대공포와 함께 기관총과 보병들의 소총까지 각종 소화기가 동원돼서 낮은 고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도 3500m까지 포탄을 날릴 수 있는 레이더 통제식 대구경 고사포가 소련과 중공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대량 도입돼서 실전 배치가 진행된 상태였죠. 미군기들의 공습이 예상되는 지점에 촘촘하게 배치된 북베트남의 대공포화는 훗날 미군 조종사들로부터 강철의 커튼이라고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미군기들이 위협적인 대공포화를 피하려면 고도 4000m 이상으로 비행하면 충분했었지만 이런 고도에서는 폭탄을 투하하더라도 목표물을 명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폭탄을 투하할 때는 목표 상공으로 강화하면서 대공포화망에 뛰어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북베트남의 대공포화는 1965년 중순까지 50여 대의 미군기들을 격추했으며 점점 치열하게 전개될 베트남 항공전에서 미군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북베트남의 대공포 전력은 계속 강화되었으며 1965년 말에는 무려 2000문이 넘는 레이더 통제식 고사포가 곳곳에 배치됩니다. 이 중에는 고도 7000m까지 도달하는 신형 100mm 고사포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무렵부터는 북베트남 공군도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960년까지 단 한 대 제트 전투기도 없었던 북베트남은 30여 명의 조종사들을 포함한 다수의 기술자들을 소련과 중국에 파견해서 제트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북베트남의 요청을 받아들여 40여 대의 미그-17 전투기와 미그-15 훈련기를 제공했는데 이것이 신생 북베트남 공군의 근간이 됩니다. 1964년이 되면서 전운이 달아오르자 북베트남 조종사들은 소련을 떠나 북베트남 국경에 인접한 중공군 비행장에서 중공 교관들로부터 전투 비행 훈련을 받게 됩니다. 중공군 비행장은
미군기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지대였으므로 미숙했던 북베트남 조종사들에게는 안성맞춤의 훈련 장소였죠. 그런데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군기들의 북폭이 시작되자 북베트남 사령부는 미그 조종사들을 황급하게 불러들입니다. 64년 8월 6일 중공에서 출발한 미그 17 전투기 편대가 북베트남으로 날아옵니다. 이틀에 걸쳐 북베트남으로 돌아온 미그 17 전투기들은 총 36대의 전력으로 북베트남 공군 최초의 전투 비행대였던 921 전투기 연대 소속의 기체들이었죠. 921 연대는 위장 도색이 없었던 은색의 미그 17 전투기들을 운용했으므로 북베트남군에서는 은색 제비들이라고 불리고 있었죠. 이 무렵 미군 정보부도 북베트남 비행장에 전개한 미그 17 전투기들을 탐지했으며 그 세력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1964년 8월 북베트남에는 제트 전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비행장이 2군데였는데 이 비행장들에 전개한 미그 17 전투기들은 1965년 2월에는 60대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음속의 미그 17 전투기들은 1965년을 기준으로 볼 때는 한참 구식화된 기체로서 1958년에 대만 해협 항공전에서는 F-86 세이버 전투기들에게 일방적으로 격추된 적이 있었죠. 따라서 미군 정보부는 만약 공중전이 벌어지더라도 미군의 전투기들이 미그 17을 쉽게 제압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북베트남의 항공 전력은 그다지 경계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북베트남으로 돌아온 미그 조종사들은 6개월 동안 미군 전폭기들의 전술을 분석하며 요격을 위한 훈련 비행에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롤링 썬더 작전이 점점 가열되면서 1965년 4월 중부 베트남의 타이화 지역에 외딴 교량을 둘러싸고 양측의 첫 번째 공중전이 벌어집니다. 북베트남 공군의 은색 제비들이 드디어 실전에 투입된 것입니다. 북베트남 상공에서 벌어지게 될 첫 번째 공중전에서 양측은 어떤 운명을 만나게 될까요? 베트남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